서울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준비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의 연구 책임자로 계시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의 정대용 교수님께서 간략한 사업 안내와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웅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고점센터 발표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아주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오늘은 특히 페임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학예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학교 내 수업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교 학점제 되면 학예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수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단순히 외부 특강자를 모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구성한 프로그램들이고요. 다 같이 한번 잘 공유하고 또 좋은 피드백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앞에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페임 모델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의 그런 선도 프로그램 모형 및 실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적용을 2년 차째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앞서서 페임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이어서 저희 페임 모형에 맞춰서 개발한 수업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름을 페임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좀 알기가 어려우시죠? 저희가 이 모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학교 밖 자원과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모형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거점센터라는 그 센터의 역할이 학교 밖에 있는 자원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내의 그런 자원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을 준다는 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센터 내에 있는 인력들이 좀 인적 자원으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페임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제 실제 방문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넓은 영역으로 봐서 온라인 자원들까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 저희 2년간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온라인 자원들도 많이 개발되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이나 어떤 가상 세계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자유롭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현장의 이제 그 상황이나 요구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온라인 자원을 통해서 학교 밖에 있는 거를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생생하게 그 현장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자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고요. 물론 이제 저희 센터 사업이 그렇게 막 이런 높은 질을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현재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발굴해서 또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식물원이나 여기 해양생물자원관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쪽은 이제 저희 유튜브의 모습이고 이건 서울식물원이거든요. 이 두 기관 그리고 이제 과천과학관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새로운 영상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이런 기관들이 직접 그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방안으로 이제 교육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거점센터에서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으로 이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거점센터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네, 여기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자원이 정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저희가 먼저 이 온라인 자원들의 그 가치를 조금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전에 온라인 오픈 랩 투어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연구실이나 이런 곳에 방문해서 이전에 하던 그런 연구실 방문 프로그램들이 전부 이제 금지가 되면서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연구실을 소개하는 거는 영상으로 미리 보여주고 그다음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줌 컨퍼런싱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전문가랑 학생이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러한 그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이렇게 플립 러닝이나 실시간의 어떤 경험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수업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이때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교육 효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원을 활용해서 실제 그 학교 밖 자원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형에 기반을 해서 온라인 자원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그러면 현장의 요구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 선생님들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이런 전문 자원에 가진 네, 인적 자원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되는 의견을 보면은 인적 물적 공간 자원이 전부 다 이제 좀 부족하고 학교 밖 자원을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은 하고 싶지만 학교 안에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물질적인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이제 선생님들이 복불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사 한 명만 이렇게 초청을 해서 들으려고 해도 어떤 분야 오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고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질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와 연계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제공되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교 학점제라든가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를 하자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말 학교 안에서만은 해결하기 어렵고 또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서 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탐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부 자원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교 밖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외부 자원이 어떤 건지, 가장 단순하게는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추가적인 어떤 강연을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강연이 가능한 전문가들은 누군지, 또 어떤 전문가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약간 다른 점은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조금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는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학교 밖 자원을 통해 가지고 이 내부적인 어떤 인적 자원의 부족, 여기서 이제 내부적인 인적 자원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등, 고등에 가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진로 지도만 하더라도 더 깊이 있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그런 이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줄 만한 거를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해서 할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컨텐츠의 형태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달랐지만 전체적으로서는 어떤 이런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리고 좋은 높은 질의 좋은 그런 컨텐츠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학교 안과 밖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수학습의 어떤 흐름, 형태를 이제 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선택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자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계를 4개의 단계, 이름을 이제 페임이라고 붙이게 된 게 이 이름을 이제 지으면서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름이 제안이 되었다가
가장 좀 이름 뜻과 이제 요 이름이 잘 기억이 될 수 있는 프레임이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는 저희가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 번은 내부 자원을 이용해서 학교 안과 밖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순환적으로 이용이 되게 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앞에 말했던 그런 영상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상 자원이나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필드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거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입을 통해서 교과학습에 대한 이제 동기를 굉장히 높이고 그 안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의 여러 가지 교수학습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쌓은 개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인적 자원인 전문가랑 직접 만나면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의 전문가 만남 단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로 계획되어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네 번째 확장 단계에서는 여기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상황이나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든지 아니면 진로 탐색, 자율 탐구, 조사 활동 등 굉장히 열린 프로젝트 학습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이제 선생님들의 요구에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인프라의 부족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런 거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프로그램 제공하는 부분, 이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제 전문가를 같이 섭외해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영상도 같이 개발하고 해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거점 센터가 여기는 전문가나 현장 학습 장소라든가 외부 자원과의 소통을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중간에 담당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교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이런 정말 거점의 역할, 중간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장시켜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해봤었고요. 오늘 이제 이 중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그램들은 여기 이제 그 QR코드로 가시면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잼 맵에도 보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자료집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양한 온라인 탐방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하고 또 일부는 기관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교과에서 하는 그런 수업 활동들을 직접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꽃피우는 생물 다양성인데요. 지금 앞에 설명드린 FAME의 단계를 거치면 어떤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가장 주도해서 설계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주신 장기중학교 김미정 선생님께서 저희 발표로 이어서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말씀해주신 페인 모형에 맞춰서 학교에서 꽃피우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장기중학교 교사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다른 팀에서 개발한 이제 갯벌의 어떤 생물 다양성 파트에서 동물을 위주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식물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생물 다양성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관련돼서 학생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사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지만 결국은 그 생물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멋있게 해내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실제적으로 생물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걸 조금 더 위주로 했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는
다양성 정원을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목에서 학교에서 꽃 피우는이다 보니까 학교에 꽃을 피울 수 있게끔 다양성 정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개발을 했습니다. 페인 모형에 맞춰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F 단계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식물원과 다음에 이제 수목원을 한번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으로 식물원 또는 수목원을 만나는 단계로 정하고, 다음으로 이제 A 단계, 학교 내부에서의 활동은 실제 학교 자체를 조금 더 다니면서 학교에 있는 식물들과 조금 더 친하게 되고, 그리고 식물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양성 정원을 만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이제 온라인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같이 해서 학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해가는 과정에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 만들기 이 기초 작업을 A 단계에서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N 단계, 실제 전문가를 만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서울식물원이 조금 가까운 편이어서 실제 서울식물원을 탐방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전문가를 만나고 서울식물원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이제 정원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아까 기초 작업했던 그 책을 최종적으로 다 완성을 하는 요 단계로 이제 4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적용했던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온라인으로 식물원과 수목원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때는 사실 저희가 그 거점센터에서 그 식물원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다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물원 자체에서 만들어낸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도 많았었고, 수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물원의 경우는 저희가 많은 영상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했었냐면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제 정원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정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특성, 그 공간 내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영상에 묻어나서 그 영상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뭐 식물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어떤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의 경우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목원이고, 그리고 시드 볼트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에 한 거는 저희가 실제로 식물을 구매하게 되는 장소,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하원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살짝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식물 정원을 만들 때는 여기서 실제 식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주변에 있는 걸 소개를 하면 이게 우리의 일이구나라는 처음 도입할 때부터 약간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영상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하원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카데미 단계에서는 우리 학교의 식물 다양성을 탐색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식물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기본적인 특성, 구조라든지 다음에 생활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원이라고 말할 수 없게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학교 정말 너무 식물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도 됐었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중에서 자신의 친구를 찾아봐라고, 친구를 정해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식물 친구 만들기. 근데 식물 친구를 만들 때 되도록이면 나무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식물 자체가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도 보지만 그 주변까지 같이 살펴서 주변에 어떤 생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실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수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관계 맺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식물 친구를 정하고 그 식물 친구가 주변의 식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고 그렇게 관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때 식물에 대해서 배우고 오기는 하지만 거의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관찰하고 나중에 또 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줄기나 그리고 뿌리의 특성 같은 것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그 서울식물원에서 제안을 해준 부분인데, 식물들이 초록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초록색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양한 초록색을
관찰해보고 그 초록색에 이름을 붙여보는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초록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초록을 모아보고 이름을 붙여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학생들이 이제 나의 친구다라고 해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그 식물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사진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놈 주위에는 이런 식으로도 적어주기도 하고 자세하게 관찰을 한 결과들이 이렇게 적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활사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사실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학생들이 식물의 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식물과 관련된 스토리를 이렇게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그러면 시간도 줄어들면서 조금 흥미롭게 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 다양성은 이렇게 다양한 것. 근데 실제적으로 이 초록 다양성에 대한 거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초록색을 모아보고 이름을 한번 붙여봐 정도에서 그치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나중에 식물원에 실제 체험학습을 갔을 때 아이들이 식물을 보면서 이 초록은 저 초록이랑 다르네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M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서울식물원을 갔었는데, 저희는 지리적으로 서울식물원과 가까워서 되게 편리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건이 안 된다면 실제 전문가와 줌으로 만나는 것도 학생들에겐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줌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의 단계 중에서 전문가하고 줌으로 만난 걸 꽤나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문가가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우리가 묻는 것에 답해주고,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겐 되게 새롭고 약간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험학습을 직접 갔었지만 줌으로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가한 그 서울식물원에 갈 때 그냥 간 건 아니고요. 나도 미래 식물학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 금요일 오전에 주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전에 그리고 평일에 참가를 할 수 없어서 다행히 저희한테 배려를 해주셔서 일요일에 방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저희가 씨앗 도서관을 가서 씨앗도 얻고 다양하게 씨앗을 심는 것도 이런 것도 배워볼 수 있었을 텐데 씨앗 도서관이 일요일에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저희가 평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에 갔지만 뭐 평일이 가능하다면 실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서울식물원 가서 활동한 모습인데요.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신 분께서 그 이전에 몬산토에서 또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GMO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이제 GMO를 되게 약간 좋은 쪽으로 얘기하실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실까? 이런 약간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건조하게 몬산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GMO에도 관심을 갖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 학생들은 GMO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서울식물원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식물들의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었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신기해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의 특성은 잘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생물 다양성이 되게 많이 보존되고 있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를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가 일종의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그 사진 찍기 좋은 곳, 이런 곳으로 뭐 사진 맛집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하게 가서 사진도 이쁘게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식물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양성 정원을 실제 만드는 단계였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식물을 잘 심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편이에요. 생물 전공이지만. 그런데 학생들과 직접 정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사실은 먼저 앞섰었어요. 교사가 더 지도를 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성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정원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큰 화분이나 이런 거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공간을 할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정원을 다 만들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공간이 왜 이렇게 비워져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이쪽으로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게 학생들이 막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화단에요. 막 이렇게 공 차고 막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아까 말씀드린 동네 꽃집을 방문을 했었고요. 가서 학생들이 제가 가꾸고 싶은 식물들을 다 자기가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건 나중에 그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것까지 자기 책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 뭐 더 좋은 그 방안이 있다면 다양성과 관련돼서 더 좋은 게 있다면 뭐 야생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양성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색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정해서 다양성 정원의 주제를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이걸 화단에 심어본 경험은 없었는데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화분 깊이만큼 땅 파서 그냥 심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쉬운 줄 알고 일요일 아침에 만나서 이렇게 구멍을 파는데 학생들이 구멍을 파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삽질을 해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정말 얼마 안 파고도 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학생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험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파면서 쥐구멍도 나오고 이런 약간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막 하나 파고 막 힘들어서 널브러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멍 파고 식물 심고 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처음엔 되게 초라했었는데 네, 결국은 조금씩 이제 완성돼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구근도 심어놨고 그리고 씨도 뿌려놔서 사실은 아마 내년 봄이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학생들이 돌을 막 주워서 제가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었던 거라 자기네 동아리 이름 내일지구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이제 새겨놓고요. 예, 기념사진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양성 정원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쭉 했던 과정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때 저희 학교 온라인 컨텐츠 이제 선도학교이기도 해서 온라인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북크리에이터라는 게 굉장히 쉽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때까지 모아왔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성 정원 이야기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식물이 있었잖아요. 그 식물을 그린 걸 가지고 마스킹 테이프 제작 과정에도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만든 다양성 정원 이야기 책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만든 다양성 정원 이야기 이게 되게 만들기도 편하고 보면 진짜 책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유를 하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학생이 그동안 했던 사진과 그리고 뭐 기록했던 거 그림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느낀 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했고요. 이 활동은 사실은 계획상으로는 차시는 조금 적게 잡았었는데 적용을 할 때 방과 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1학기 때 있었는데 실제 적용은 2학기 때 하다 보니까 주로 방과 후에 했었고 요즘 학생들이 학원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적용할 때 학생들을 계속 동원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나 아니면 단원 자체에 생물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적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현장에 적용하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상세하게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앞부분에는 이제 페인 모형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발표는 그 외에 저희 사업단에서 또 빅데이터랑 AI 기반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과학교의 김영란 선생님께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대구과학고 교사 김영란입니다.
바이오 파이썬으로 살펴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로 수업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수업 의도를 말씀드리고 수업 활동, 그 다음에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계기가 있었는데, 일단 연구 지도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명정보학 수업에 대해서 NCBI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개통수를 그려서 어떤 유형 관계를 파악하는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 이제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수학 세넌 엔트로피라는 그런 수학과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학을 활용해서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명과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지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것보다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유전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많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약물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핫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제 주변에 이제 그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사용하기 전에 이제 연구인데요. 그 미지의 단백질 접힘을, 이렇게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X선이나 아니면 현미경이라든지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로 진행을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이 거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샘플을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적인 해석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진화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많다고 이제 전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십 년 아니면 수개월 걸리는 작업을 이제 정말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고 코딩 열풍도 많이 불고 있고 하니까 학생들도 이런 바이오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접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에 아까 교육과정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체의 그런 생명정보학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건데요. 학생들이 이런 미래 사회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학과 관련된 쟁점들,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런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량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 교과, 모든 교과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명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등학교 생명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 선택형 심화과정 운영에 주로 이제 생명과학과 분야에서는 생명과학 실험이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정보학은 특히 유전체 서열과 같은 그런 빅데이터의 정보학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런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진짜 이걸 필요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 학생들 몇 명을 좀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이제 사전에 한번 해보았는데 일단 학생들 전반적인 반응은 일단 들어는 봤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물 올림피아드 준비라든지 해서 생명정보학은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프로그래밍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는 조금 거리가 조금 멀고 조금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접하고 싶은 친구도 실제로 있었는데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야가 개발되고 있는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그 연구에 이렇게 녹여든 것은 좀 굉장히 아직 더 그 속도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의 수요도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진 않지만 그럼 일단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요. 일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제가 이제 만난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을 한 반 정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 영재고 특성상 일단 조금 더 심화된 생명과학 내용을 이제 다루었고, 그다음에 고1, 2 때는 이제 정보에서는 파이썬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한 상태여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자 자체들도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진학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생명정보학을 우선에 이해할 수 있는 소개를 이제 우선으로 해서 그 연기 서열에 대한 오픈 데이터베이스 NCBI를 직접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다뤄보고 그 다음에 법령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메가를 다뤄보고요. 주로 이제 이런 메가보다는 바이오 파이썬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파이썬을 활용한 생명정보학을 이렇게 학습한 뒤에는 실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이 생명정보학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그런 생명과학적인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바이오 파이썬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그 서열과 관련된 패키지를 쭉 다는 익힐 수는 없지만은 아주 일부라도 익히면서 파이썬의 언어의 기본적인 것을 조금 같이 익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NCBI에서 유전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파싱하는 것, 그 다음에 파스타 파일을 활용해서 연기 서열 정렬도 하고 그 다음에 개통수 그리는 것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개통수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런 이 밀접한 정도에 따라서 감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목표는 저희가 보다시피 과학이나 정보가 지금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학은 그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탐구 능력을 함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이 수업에도 이런 부분과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공통과학부터 생명과학 실험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이미 고3 학생들은 이전에 이제 개념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생명정보학 연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를 성취 기준으로 삼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반고랑 고1, 2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면 관련 성취 기준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녹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서 조금 더 연구라든지 조금 더 심화 수업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런 생물체 구조와 기능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체 탐구를 통해서 생명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목표로 하였습니다. 생명과학 목표는 생명과학 정보화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전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지 서열 등을 이해를 하고 파싱을 통해 얻고 개통도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보에서 만약에 본다라면은 이런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든지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유전자 서열이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네,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볼 수 있고요. 학습 환경은 구글을 일단 가입을 시켜서 콜앱과 클래스룸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서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평가 준거는 목표와 거의 동일하고요. 지식 정보 처리 부분에서는 변수를 설정하고 제어문이나 함수나 이런 파일들을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하는 것을 이제 평가 준거로 삼았습니다. 우선에 제가 이제 구글 콜앱에서 보시면은 이런 화면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수 지정부터 초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화면이고요. 다음 두 번째 화면은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구글 클래스룸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좋았던 거는 일단은 구글 기반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중심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고가 수월하기 때문에 콜앱이랑 클래스룸이랑 연동이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드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열이 들어있는 파일을 저장해서 학생들이 그걸 땡겨와서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했고요. 수업 활동에 필요한 코드라든지 이런 거 공유도 쉽지만은 일단 구글 가입만 시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설치도 필요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과제들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서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차시에는 일단 차시별로 얘기를 드리면 2시간 연강으로 해서 100분 수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차시는 앞서 말씀드린 생명정보학의 정의나 활용, 적용 분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수업에 활용되는 파이썬, 그 다음에 바이오파이썬,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베이스인 NCBI나 구글 콜앱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 서열 다루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실시를 해서 시크 모듈이나 그 다음에 시크 IO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설치부터 변수 지정하고 서열을 다루는 리스트, 그 다음에 슬라이스, 그 다음에 GC 비율을 구한다거나 이게 DNA 서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들을 다루었고요. 활동지는 이제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정보학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2차 시에는 이제 NCBI에 들어가서 이제 어세스 넘버가 뭔지, 그 다음에 오르가니즘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를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NCBI에 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내지는 그 전날에 있는 연기 서열 분석된 것을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접 그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걸 수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파싱하는 것을 이제 NCBI에 들여다보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차시, 4차시를 위해서 엔트레즈 모드를 이용해서 NCBI에 직접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바이오파이썬 환경에서 바로 파일을
오고 쓰고 합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세스 넘버만 알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작성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각 패키지별로 이용을 해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솔팅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그 바이오 파이썬을 통해서 알게 된 거를 직접 작성하게끔 했고요. 네, 2차 시부터는 조금씩 어려운 코드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게 너무 어려운 코드는 학생들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이 코드를 이제 보여주면서 변수가 뭔지를 이제 짚어주면서 학생들이 다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유전자 서열을 통해서 이제 바로 단백질 서열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프린팅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시 같은 경우는 네,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시간에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네,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에서 3차 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이제 정렬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개통수를 작성을 해서 그 스텔스에 걸린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보다 잘 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기 유발로 활용된 동영상은 다음과 같고요. 학생들이 얻은 결과는 이제 과제로 공유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일단은 수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긴 했지만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명정보학을 이제 접하게 되어서 알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코드를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고, 만약에 이런 생명정보학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로와 연계해서 조금 더 소개하면 학생들이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뭐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활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희경중학교의 황예지 선생님께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 발표로 이번에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친환경 소비 실천하기의 주제로 된 수업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휘경중학교 가정과 황혜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식정보기술 활용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맡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수업 사례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친환경 소비지도 실천하기입니다. 우선 친환경 소비 지도를 실천하기 위한 커뮤니티 매핑이 생소하실 선생님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거는 함께 만드는 공동체 지도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마스크 시민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초반에 마스크 파는 곳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파는지 정보를 모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모아 하나의 지도 위에 올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 기술 중에서 어려운 기술들이 많은데 이거는 쉽게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실 때도 어플 사용 방법을 익히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맵플러 K3 어플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 이제
장소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고요. 어떤 주제로 모았는지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매핑은 현재 리빙박스라는 프로그램으로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분야가 환경, 생활, 안전, 역사, 편의,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박스라는 어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서 커뮤니티 매핑을 친환경 소비 외에도 다른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들 중에서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소프트웨어 활용 융합 학습이라고 해서 레스파 모형을 따르고 있는데요. LE는 주제 탐색 및 활동을 위한 공감 단계고, 그다음 S, 소프트웨어 사용하여서 활동을 수행하는, 즉 어플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P는 문제점 도출 및 해결안을 논의하는 단계고, 마지막 A는 직접 아이들이 실전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정과 담당하고 있어서 가정 수업에서는 이렇게 4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1차 시에서는 이제 친환경 소비와 연결성 있는 단원을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가정과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단원에서 이 주제를 다뤘지만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해보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연수를 해보았을 때 뭐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모두 이 친환경 소비, 즉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주제로 융합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1차 시는 어떤 교과든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2차 시에는 이제 친환경 소비가 왜 중요한지,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고요. 새로운 기술을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익혀야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함께 해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방법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이제 3차 시 때는 어플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매핑을 실천하는 단계고요. 4차 시 때는 매핑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차시별로 좀 더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친환경 소비와 연관성을 찾는데, 가정교과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그다음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역할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갖는 소비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환경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친환경 소비의 연계성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소비란 지구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소비이다. 그럼 우린 소비자의 역할이 5가지가 있는데 각 역할에서 우리가 친환경 소비자로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친환경 소비 장소를 직접 찾아서 직접 활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보를 모아보자고 하면서 친환경 소비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 때 매핑 실천을 위해서는 매핑 분류를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친환경 소비 장소 같아요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나눠놨습니다. 크게 의식주로 나눠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이죠. 그럼 의식주 첫 번째 범주를 선택하고 나서는 상세 범주를 또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에 있어서는 음식 관련해서 뭐 채식 전문점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지와 같이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그 마크를 받은 식품을 파는 곳인지 혹은 로컬푸드점인지 이런 등등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니면 상세 설명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중고 가구 가전 매장인지 아니면 요즘 많이 생기고 뜨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 관련인지 뭐 헌책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적으로 범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식주 분류별로 예시를 상세하게 안내를 먼저 해주시면 아이들이 정보를 찾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 뭐 기술을 아무리 빠르게 익힌다고 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정 환경에 따라 습득 속도도 있어서 제가 직접 어플을 의식주별로 영상을 나누어서 예시 영상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선 발표 먼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영상 링크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직접 어플을 찍고 어플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관련해서 헌옷수거함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식 관련해서 샐러드 가게를 찾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수업 시간 내에 하려면 저는 중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한 반만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네이버 같은 데에서 아니면 구글 지도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 입력하는 방법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함께 업로드해 두었으니까 그 활동 방법은 상세하게 영상을 통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류를 이해했으면 아이들이 3차 시 때 직접 매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휘경증 자체가 서울 동대문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미션을 안내할 때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동대문구 혹은 중랑구에서 그 의식주 조를 나누어서 하나 주제에 맞춰서 장소를 찾고, 그 다음에 서울에 소속된 학교인 만큼 서울 지도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5반일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들을 좀 반마다 나누어서 이 구에서도 이 주제에 맞는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서 업로드 해주세요. 최소 개수는 뭐 3개다, 2개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준비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최소 2개 정도로 설정을 해 두니까 1시간 내에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구를 지정하여서 찾게 되면 지도를 보시면 딱 서울 있는 부분이 티가 날 거예요. 이렇게 서울 모양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매핑을 실천하는 단계가 바로 3차시였습니다. 그다음 4차시 때는 이제 매핑 결과를 직접 아이들이 어플을 보면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서울의 다른 지역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친환경 소비 장소랑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 동네는 이게 충분하다, 이게 부족하다를 아이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 동네에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면서 직접 찾아가면서 이게 의가 빨간색, 식이 파란색, 주가 초록색으로 티가 나요.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티가 나니까 선생님, 저희 동네에는 친환경 의복 상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채식 전문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 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통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는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함께 제작했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 지도를 홍보하는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선 저는 컴퓨터실 대여를 해서 했고요. 근데 이게 미리 캠퍼스가 또 활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색연필을 준비해서 종이에 그리고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제작한 후에 반별 패들렛을 이제 제가 설정을 해 두어서 이번 활동 바탕으로 소감을 담아서 SNS 홍보글처럼 업로드를 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지도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아이들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처럼 해시태그까지 담아서 이제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홍보 글만 좀 더 갖고 왔는데요. 뭐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재미도 얻고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지도가 알록달록해집니다 하는 아이들의 실제적인 정보도 소감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글들이 결과물로 많이 나와서 좀 더 뿌듯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제가 여기 발표 자료에는 담지 못했는데 직접 지도를 활용하는 과제도 내주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헌어수검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제로웨이스트 샵을 중랑구 가서 동대문구에 많이 없어서 찾아본다든지 하는 방문 소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뭐 AI다 하면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이렇게 멈칫멈칫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된다고 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나와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제 밑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구글 계정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사람 모양의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 지도로 선택하여서 들어갈게요.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와서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장소 어떻게 추가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학교 근처 교문에 헌옷수거함이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선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 추가하고 장소 이름, 장소 종류는 의겠죠? 옷 관련 중에 헌옷수거함을 선택합니다. 주소 적고 전화번호 웹사이트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장애인 접근성 표시, 날짜 표시해서 저장하면 완료입니다.
두 번째는 식. 자, 여러분 주말에 선생님이 친환경 소비가 가능한 가게들을 찾으러 나왔어요. 채식이 가능한 샐러드를 파는 곳입니다. 처음에 위치 표시할 때 다른 지도 앱 사용해서 비교하면서 표시하고 거기 있는 전화번호도 활용해서 적으면 좋고요. 이곳은 채식, 육식이 모두 가능한 지점이고요. 직접 가보니 문턱이 꽤 높았던 거로 보아 불가능. 오늘 날짜 설정하고 저장. 마지막은 주.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퇴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친환경 소비 공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아종거리 답심리에 있는 세아종 플라자입니다. 많은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이 여기서 팝업 스토어를 하기도 하고 친환경 소비를 위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 공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큰 건물이 본 건물인가 봐요. 아까 그 큰 건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건물이 꽤 높네요. 그래서 보면 지하 1층, 2층, 그다음에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2층에 주로 친환경 사업 체험 학습센터, 세아령 배움터, 상담 등이 있네요.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다른 지도 앱과 비교하여서 위치 먼저 설정했고요. 얘는 컴퓨터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공간이라서 거기 있는 사진을 한번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얘는 주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서 기타로 설정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다른 앱 참고해서 적어두고 웹사이트는 붙여넣고 장애인 접근성은 가능. 오늘 날짜하고 사진 추가하고 저장 끝. 쌤 집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았어요. 와우, 2층에 있네요. 입력을 해볼까요? 다른 지도 앱과 비교해서 위치랑 그 다음에 주소 정보 모두 입력합니다. 직접 가보니 이 제로웨이스트 샵은 계단이라서 장애인 접근성은 불가능이고요. 날짜까지 해서 저장.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저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얼마 없는데 아이들이 다 만들고 나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많은 장소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 그리고 혹은 저와 학교가 다른 구에 계신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 지도를 함께 채워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경중학교 황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같이 커뮤니티 매핑하는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얘기해 주셔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또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상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희 그 거점센터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이런 새로운 영상을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 매핑 한 번씩 시도해 보시고 또 황혜지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그 맵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종합 토론은 저희 서울대학교 거점센터의 전담 연구원으로 계시는 서경훈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제 맡아주셨던 문본주 교수님과 김미정 선생님, 황혜진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영란 선생님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희 지금 센터에서는 총 19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적용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이고 또 이번에 신규 개발에 들어갔던 프로그램 위주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들어오는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문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볼까는 그래서 페인 모형 저희가 개발한 이 모형의 장점이 특별히 이제 어떤 거가 있을지 그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페인 모형을 만들면서는 이제 외부 자원하고 내부 자원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모형에서 그 전문가 만남하고 그 다음에 앞에 온라인 영상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한 그 어떤 외부에 있는 자원을 탐색하는 과정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물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을
한 번에 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형화되어 가지고 외부 자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자원 활용에 조금 좀 난감하신 부분들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 그 모형의 순서대로 그리고 개발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예시로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점센터가 이 모형을 이제 제안하면서 자꾸 안내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외부 자원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 구심점이 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요청 주시고 의견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채팅창에서 김미정 선생님이 황혜진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맵플러 사용 시 기존에 만들어진 지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유한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타이밍 적절하게 들어온 걸 네.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맵플러 K3에 주제별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맵플러 K3에는 이제 또 인증 프로그램이라 새로운 지도, 어떤 주제에 대한 지도를 따로 생성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플러 K3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매핑 담당 교수님께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 커뮤니티 맵을 새로 하나 생성하고 싶은데 이제 생성을 의뢰를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그 주제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을 하기 적절한 주제인지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메타 정보 같은 거를 기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정보를 어떤 것들을 기입을 할지를 정해서 이제 의뢰하신 분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 우리만 단순하게 쓰는 프로젝트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이 지금은 이제 무료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진 하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라 이제 수익 창출이 필요해서 프로젝트로 팀으로 할 때는 이제 활용비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사용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지도 생성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나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김미정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외부 자원을 학교랑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외부 자원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랑 우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라는 부분이 사실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년 주제 선택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은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야겠다라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참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거를 가져가서 쓰기는 적절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이 개발된 자료를 항상 수업에 그냥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 딱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입맛에 맞추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좀 넣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그냥 보통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들이 조금 많이 권장되기도 하고 방향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가져오는데 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거 활용하는 게 힘들어요라는 그런 또 반응들이 또 있어서 약간 그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거랑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랑 이런 것들이 참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능력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을 되게 하고 싶고 아이들이 식물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있는데 제가 너무 그쪽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함께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교수님한테 정말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를 갭을 메우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많은 이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 또 연구진도 개발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해 주셨던 황혜진 선생님이나 김영란 선생님께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고민거리가 남아있는지 그런 거 공유해 주실 부분 있으신지요? 김영란 선생님 먼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김미정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식물들을 애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동아리 시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제 그런 생태 교육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분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일단은 저도 이제 바이오 파이썬을 이제 수업에 조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설명해서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어쨌거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리나 어떤 개념들을 뭐 학생들이 정보를 이제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접하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코드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의 중간을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정보과 선생님한테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 그 코드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그 매뉴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 그거를 활용하기 쉽도록 이제 안내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그거를 학생들이 학습해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도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은 뭐 실험, 연구하면 실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실험실 안에서 말고의 그런 정보학을 적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거의 접하지 않고 이 지금의 개발 속도에 비해서 이 현장에 녹여 있는 정도는 이 속도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요. 그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과연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그거를 이 동기유발돼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의 몫이 생겼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 주제들은 달라도 약간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들은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황혜진 선생님도 여기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이 기술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받았을 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 방법이 따로 없었어서 혼자 익혔어야 했거든요. 근데 혼자 익히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애들도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술에 대한 안내 영상이 애들 수준으로 있으면 좀 더 선생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제 자체가 좀 가벼운 편이어서, 그리고 중학교 애들이다 보니까 아예 좀 가벼운 주제로 제가 먼저 선정을 했던 게 있어서 아이들은 잘 따라왔던 것 같고요. 기술에 대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제 초면이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런 안내 영상이 뭔가 거점센터에서도 좀 상세하게 안내가 되면 널리 적용되기가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런 고민들도 나눠봤는데요. 혹시 서울대학교 차인교육 거점센터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런 그 행사들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제가 채팅창에 링크 남기는 곳으로 예, 더 문의사항이나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센터장님인 정든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저희 그 지금 종합토론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예,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마무리 말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선도적인 모형들을 좀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확산돼서, 뭐, 조만간 모든 학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위안? 마음의 보상을 갖고 다들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발표해 주시고 또 이런 토론에 참여해 주신 들어와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수업 콘서트 잘 즐겨주시고 예,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